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킴 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인 후보 4명이 경쟁을 벌였던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신창균 후보와 이상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사기 혐의로 적발돼 연방검찰에 기소됐지만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했던 한인 변호사의 재산은 최근 연방사법당국이 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맨해튼 교통혼잡률 시행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오늘 교통혼잡률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 19살 카스트로 마타가 뉴욕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총격 사건과 관련해 40년에서 무기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서 총기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맨해튼 세컨 애비뉴를 따라 자전거 차선 및 버스 전용 차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퇴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앤디 킴 의원이 승리해 뉴저지의 첫 한국계 상원의원 탄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킴 의원은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커티스 버쇼랑 11월 본선에서 대결할 예정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하는 앤디 킴 민주당 하원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예비선거에서 81%의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으며 이번 승리로 차기 상원의원 후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짙은 지역으로 기존 민주당 소속의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지낸 중진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김 의원이 경쟁에 뛰어들었고 주지사 필 머피의 아내인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태미 머피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머피 여사는 이미 단단한 정치 인맥을 갖고 있어 강력한 도전자였지만 언론에서 현직 주지사 부인의 출마가 너무 족벌주의적이라는 비난이 일며 김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김 의원 외에 사회정의운동가 로런스 햄과 전 노동당 지도자 파트리시아 캠퍼스, 메디나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습니다. 좌파 성향인 캠퍼스 메디나 후보는 16%, 햄 후보는 9%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폴리티코는 앤디 킴 후보를 부드러운 말투의 의원이라고 표현했고 16 폭동이 남긴 의사당 쓰레기를 치우는 사진으로 유명했던 그가 이제 진보적인 스타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가 뉴저지 정치를 모두 뒤집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역 상원의원이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 3일 오는 11월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이 선거에 뛰어들므로써 민주당 표를 분열시켜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 민주당 하원 3선 의원으로 한국인 이민 2세대입니다.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로주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8년부터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워싱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한인 후보들의 승리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한인 후보 1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각 지역별 개표 결과 기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치러진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 집계 결과 신 후보와 이 후보는 각각 510표와 509표로 1위와 2위를 기록해 앤토니 킴 후보와 박을림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신 후보와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오는 11월 5일에 치러질 펠팍 시의원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또 펠팍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스테파니 장 펠팍 시의원이 후보 4명 중 공동 2위를 기록해 11월 5일 펠팍 시의원 본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드테판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연임을 노리는 진유 시의원이 381표를 획득 2위를 기록해 당선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선 데니스 심 후보와 알파인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찰스 킴 후보는 3위에 그쳐 낙선됐습니다. 연방하원 뉴저지 5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선 조지송 후보는 득표율 27.8%에 그쳐 낙선했습니다. 민주당 유용기 후보, 클로스터 제니정, 리오니아 조엔 최 후보는 경쟁자 없이 본선거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유권자는 민주당 성향이 짙은 편으로 전체 등록자의 38% 이상이 민주당원인 반면 공화당원은 약 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인 미시건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3개 주에서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합주만 놓고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와 메인스트리트 리서치가 이들 3개 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전 현직 대통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3개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근소한 표차로 이긴 지역입니다. 미시건주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5%로 동률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를 1%포인트 앞섰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로 바이든 대통령의 43%를 제쳤고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4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을 2%포인트 리드했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전체 유권자에서는 4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38%를 눌렀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1%로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했습니다. 3개 주 평균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 43%, 트럼프 전 대통령 44%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7개 경합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와 미시간 등 2곳을 제외한 5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뉴욕타임즈 지난달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위스콘신에서만 앞섰을 뿐 나머지 경합주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밀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죄 판결 자체가 여론조사 흐름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합주 일부 부동층이 흔들릴 경우 전체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9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사기 혐의로 적발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변호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인은행을 통해서도 거액의 PPP 사기 대출을 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최근 연방사법당국이 그의 사후에 관련 재산 몰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변호사였던 한인 최모 씨와 그의 아내의 명의 또는 최모 씨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명의로 된 전국의 은행 어카운트 11개와 부동산 1개에 대한 재산 강제 몰수를 요청하는 소장을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연방당국이 최 씨가 PPP 사기 혐의로 취득한 돈들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확인하고 이것이 입증되면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정부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최 씨는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3곳의 금융기관에 PPP 대출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3건을 합산한 총 불법 취득액은 897만 1,457달러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최 씨가 한미은행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사업체에 150명의 직원이 있으며 월 평균 급여가 119만 6,383달러라고 주장하고 가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3건의 PPP 신청 시 직원 정보에 가짜로 적은 소셜 번호들에는 사망자의 소셜 번호도 있었다고 연방당국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불법 취득한 자금을 다른 계좌 등으로 옮겨 97만 달러의 주택 구매, 3만 달러치 주택 리모델링, 아내 명의 계좌를 통한 300만 달러 투자 등에 이용한 것으로 연방정부는 파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9월 체포돼 금융사기, 대출 문서 조작, 명의 도용, 돈 세탁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지난 2022년 8월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해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연방당국이 그의 사후에도 사기로 조성된 재산에 대한 환수에 나선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맑은 하늘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밤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저녁 7시경을 전후에 내리는 비는 강풍을 동반하며 1.1인치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내내 이어지며 총 2.4인치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집중되는 소나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오늘 한낮 내내 습하고 더운 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4도를 기록했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른 낮 최고 기온 82도, 최저 기온 6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오전 비는 멈추겠지만 하루 종일 흐리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한 차례 비를 뿌리고 저기압이 물러간 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쾌청한 날이 예상됩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료 시행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교통 혼잡료 시행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교통 혼잡료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부터 맨하탄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전격 보류됐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는 오늘 교통 혼잡료 부과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시행 예정이던 교통 혼잡료 징수가 의도하지 않은 많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에 이 프로그램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욕시 경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시운송노동조합 회장 존 사무엘스는 주지사가 정치적 과실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무엘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은 하원을 되찾으려는 민주당의 노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을 총괄 관리하는 MTA는 당초 오는 30일부터 60가 남쪽 맨하탄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의 교통 혼잡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관련 당국은 새로운 교통 혼잡료 부과를 통해 극심한 뉴욕시 교통체증을 덜고 MTA에 연 $10억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맨하탄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뉴욕 주민은 물론 뉴저지주 등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뉴저지주 거주자 등 많은 사람들은 교통 혼잡료가 시행되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주민 19살 캐트로스 말터가 뉴욕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총격 사건과 관련해 40년에서 무기징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사관들은 퀸즈 보호소에 거주하고 있는 19살 이주민이 이번 주 초 2명의 뉴욕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힌 총격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은 베네수엘라 출신 카스트로 마타로 경찰이 되쏜 총에 발목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총격을 가한 2명의 경찰관은 각각 방탄복과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카스트로 마타의 패턴으로 의심되는 스쿠터와 모페드가 이용되는 강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월요일 오전 1시 30분경 이스트 엘머스트에서 역주행하는 모페드를 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후에 카스트로마타로 확인된 그는 모페드에서 내린 후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가 총을 쐈다고 경찰관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카스트로마타는 뉴욕시에서 이전 체포 이력이 없지만 5월 21일 퀸즈에서 발생한 2건의 폭력적인 강도 사건의 용의자라고 수사관들은 밝혔습니다. 3명의 고위 법 집행관에 따르면 두 사건 모두에서 모페드를 탄 용의자들이 강제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휴대전화, 직불카드 등의 물건을 강탈했습니다. 경찰은 시 전역에서 스쿠터와 모페드가 연루된 80건 이상의 강도 패턴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적인 범죄율은 감소하는 중이지만 강도 사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모페드가 연루된 사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서 총기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서 총기 폭력을 규탄하는 집회가 개최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9살, 11살 소녀가 총상을 입은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지난 월요일 저녁 9시경 브루클린 브라운스빌 지역에 위치한 딘 스트리트 인근 힐탑 놀이터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놀이터 벤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9살 소녀가 다리에, 11세 소녀는 등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하루 전인 지난 일요일에는 브루클린에 거주 중이던 14세 소년인 12세 사촌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회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녀들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가 더 많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놀이터에서조차 놀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며 지역 치안 강화와 불법 총기 수거에 뉴욕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사회 활동가 타이샤 잭슨은 집회에서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들의 가방에 어떤 소지품이 있는지, 아이들이 어디를 왜 가는지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난데없이 날아든 총탄으로 딸이 총상을 입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소녀의 모친은 딸이 목숨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며 사건 이후 할 말을 잃었고 잠도 오지 않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모든 것이 아프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맨해튼 2아비뉴를 따라 자전거 차선 및 버스 전용 차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어제 자전거 및 버스 전용 차선을 명확히 하고 기존보다 확장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선 작업은 이스트 59 스트릿에서 휴스턴 스트릿까지 2.9마일에 달하는 59개의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더 넓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와 차선 페인트 칠을 통해 뚜렷하게 구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 그리고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이번 개선 작업은 매일 5만 7천 명의 버스 이용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전거 전용 도로 폭을 확장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맨해튼 퍼스트 애비뉴와 브루클린의 리빙스톤 스트릿의 버스 차선 역시 재설계 및 보수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의 사고를 25에서 30%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기존의 세컨 애비뉴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도로는 폭이 6피트였지만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구간 폭을 8에서 10피트로 확장한다며 애덤스 행정부의 책임감 있고 안전한 교통망 확충이라는 목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 구간 재설정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자전거 배달 앱 종사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입니다. 크리스틴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은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및 개선 작업은 탄소 배출 감소를 도울 뿐 아니라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이 퇴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뉴욕시의회는 퇴비화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등 퇴비화 가능한 쓰레기 가운데 약 20%만 퇴비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지난 월요일 뉴욕시 위생국에 유기농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빠르게 퇴비화 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샌디 널스 뉴욕시 의원은 이번에 추진 중인 법안은 퇴비화 작업을 지역 내에서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퇴비화 작업은 환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 36%가 퇴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유기농 쓰레기를 매립하는 처리 방식에서 탈피하길 원한다며 2030년까지 매립 방식에서 벗어나 퇴비화 작업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80%의 음식물 쓰레기가 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지며 이곳에서 무산소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메탄으로 이뤄진 바이오가스라는 성분으로 바뀌어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연료로 만들어집니다. 뉴욕시에는 현재 퇴비화 시설이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에 각각 1개씩 있으며 이 두 군데 시설에서 뉴욕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뉴욕시는 지역 퇴비화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재활용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94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 가운데 현재 4만 9천 명가량이 입양 당시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의회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시민권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인 입양아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회기마다 입양인 시민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팬데믹 학습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1억 2,700만 달러 예산을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뉴욕시가 여름방학 기간 초, 중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무료 운영하는 무료 인기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서머 라이징 프로그램 예산 2천만 달러가 복원됩니다. 예산 복원 발표로 학생들은 다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뉴욕시는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으로 운영되어 온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 3,2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복원된 예산에는 뉴욕주의 학습 규모 제한법을 충족하기 위한 교사 채용에 1,000만 달러, 학생과 교사를 위한 디지털 학습 자료에 500만 달러 등이 포함됩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 유닛은 자격이 있는 고령의 뉴욕시 거주자이거나 장애인이라면 렌트 동결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신청을 독려했습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은 소득이 연 5만 달러 미만인 65세 이상으로 렌트 안정화 아파트 혹은 중산층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소득의 3분의 1을 렌트로 내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는 적격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으로 3분의 1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인 규모가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탄탄했던 노동시장의 냉각 신호로 평가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4월 구인 건수는 805만 9천 건으로 집계돼 3월보다 29만 6천 건이 감소했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고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노동시장은 팬데믹에서 찾아온 인력 수급난으로 2022년 3월 구인 건수가 1,2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팬데믹 전의 구인 건수는 700만 건 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포함한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와 더불어 노동지표를 참고합니다. 강한 노동시장은 금리 인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